오히려 무역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은 미국도 중국에서 파생이 돼서 연결돼 있는 문제. 중국을 제1위 교역국으로 하는 세계 각국의 수는 140개국이 넘어요. 근데 미국을 제1위 교역국으로 하는 나라는 50개국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의 이득도 많이 볼 수 있지만 리스크 요인도 그만큼 크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중국의 경제 문제는 그 중국에 대한 제재 관련해서 그 유럽의 입장이 상당히 좀 때에 따라서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의 지도자들은 뭔가 중국하고 자꾸 협력하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일방적인 것에 좀 반발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중국하고의 개별적 협력,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 유럽의 지금 스탠스는 어떻게 됩니까? 유럽은요, 과거에 그 유럽 그 단일 체제 만들 때도 그랬고 통화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대단히 국가별로 생각들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최근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계 개선, 회복 이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는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다른 지역하고. 독일은 사실은 외국 브랜드 중에 중국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게 독일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 브랜드 다 합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독일의 폭스바겐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예전에 제1세대 때 중국 전역의 택시를 전부 폭스바겐이 다 깔았었고요. 네. 또 지멘스가 처음 중국의 제1 버전의 핸드폰을 지멘스가 다 했어. 물론 나중에 이제 퇴출이 됐습니다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의 산업 중에 우리 공급망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 뭐 중간재 이제 이런 비중이 독일 산업의 거의 7, 80%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는 게 그쪽 보고서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독일은 정말 저 중국과의 관계를, 정치는 얘기 안 하겠다. 경제적인 필요성이 대단히 강하다.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프랑스 역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역시도 보면 여러 가지 첨단 기계 부품 같은 거, 뭐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계속 중국에 팔아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왜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반대 공격을 당하는데도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러시아하고 관계가 저렇게 되면서. 근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에너지를 수출해 줄 수 있다. 예, 중국이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프랑스로서는 굉장히 강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두 국가가 제조업이 기본적으로 강한 나라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강한 나라들은 그게 만약에 미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하는 그런 측면도 예상이 되죠.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뭐 화웨이 장비, 그러니까 중국제 장비를 그 5G로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 뭐 이런 어떤 규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EU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양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화웨이는 사실은 정말 좋은 게 좋다고 받아들이기에는 깨름직한 부분들이 분명히 어느 나라나 있지요. 그렇죠. 왜 나온 게 스파이, 뭐 백도어가 있어가지고 장비를 통해서 그 스파이 활동을 한다, 뭐 이런 이미지가 그거는 있어가지고. 사실은 확인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또 국가 안보에 직접 관련된 상황이고, 중국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그대로 또 믿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사실은 미중 관계 악화, 국제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사실은 그 전부터도 굉장히 의혹을 좀 받아왔던 측면이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로 유럽에서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건 그 사안별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중국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 그러니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자기네 제품을 수출하는 것과는 뭔가 협력을 하고 예.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또 미국과 동조를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면 사안별로 하고 있어요. 예. 하나의 딱 룰을 정해서 쭉 끌어가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협조하고 어쩔 때는 아니다. 강하게 반응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글로벌 움직임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또 미국에서는 그 공백을 한국 반도체가 채우면 안 된다 이런 또 경고도 했고 일단 중국이 마이크론 규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그들의 속셈법은 뭡니까? 중국은 아마도 처음에 마이크론 규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사면 되지 하는 이제 이 생각을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여유만만하게 반응을 했다고 보입니다. 중국이. 예, 바로 이제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게 이제 우리 기업에 또 상당히 불똥이 들어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또 그렇지가 않네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중국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어떤 로드맵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 해보고 그 다음 단계를 상황을 보고 또 판단을 하고 이때까지 3년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도 앞으로도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보고 최대한 방어 위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 반도체만이 아니라 그 IPEF 여기에서도 이제 공급망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또 중국을 규제한다고요? 압박을 하고? 예, 이건 예.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IPF 국가끼리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 포함해서 뭐 여러 특정 품목뿐만 아니고 이게 앞으로 굉장히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제조업 대국이라고 했는데 그 제조업을 사실상 묶어 놓을 수 있는 공급망을 완전히 쪼이는 공급망 봉쇄와 같은 효과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첨단 분야에서 시작을 하지만 IPEF는 국가 간의 정식으로 어떤 그룹이 결성이 되는 거로 이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기를 상당히 바라는 좀 그런 움직임이 초반에 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 자체를 어떻게 뭐 반대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최대한 이제 중국이 피해를 덜 보는 방법이 뭔가 해서 이제 그 얘기를 자꾸 지금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좀 강하게 나오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IPF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일단 이 IPF라는 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설립한 예, 국제 예. 이 기구죠. 그런데도 중국 신문에 보면은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선에서 적당히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선으로 보는 것 같고요. 한국이 지금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키를 쥐고 있는 그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예,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하리라고 본다. 뭐 이제 예,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공급망에서 중국을 어떻게 배제를 하자는 건가요? 배제를 하는 것이죠. 완전히 공급망에서.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중국산 제품 쓰지 말자. 쓰지도 말고 뭐 주지도 말고 이러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중국에서 볼 때는. 그렇죠. 예, 완전히 이게 뭐 손발이 묶여버릴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네. 이 지난 1960년대만 해더라도 이게 흔적이 없던 중국은 흔적이 없던 그 국가 무역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무역이 어떻게 연계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준 건데요. 세계의 중심은 역시 미국입니다. 네.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일본, 여기 전부
이 라인에 이 그룹에 연계가 돼 있고 가만히 보게 되면은 유럽 쪽이 이렇게 양옆쪽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하고 연계를 갖고 있죠. 이게 1960년대에서.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990년이 3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랬더니 유럽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아, 많이 커졌네요. 예, 이때가 이제 EU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이러던 시기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이제 이런 느낌이었고 또 인상적인 게 미국 위에 일본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90년대에 확 일어났던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중국이 국제 무대에 약간 얼굴을 나타내는 게 90년대에서 아랫부분에 이제 일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2020년이 되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구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뭐 1대1로 사업도 그렇지만은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어떤 견제를 뚫는 해외 그 뭐랄까요? 그 외교의 핵심이 물건 사줄게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시장의 강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원래 미국이 중국을 WTO 가입시킬 때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의 시장으로 삼고 또 민주적인 사회, 서방 같은 그런 사회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20년이 지났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구도가 바로 중국이 IPEF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압박이 들어와도 중국이 우리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 하는 이제 이걸 생각하는 구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역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은 미국도 중국에서 파생이 돼서 연결돼 있는 이제 오히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중국이 최근에 뭐 1대1로 이제 다시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과연 1대1로가 잘 될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러게 지금 나오는 그죠? 뉴스는 뭐 몇천억 달러, 뭐 몇백 조를 지금 예. 돈 떼이게 생겼다 이런 뉴스들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력을 다시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근데 실제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을 제1위 교역국으로 하는 세계 각국의 수는 빨간 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40개국이 넘어요. 근데 미국을 제1위 교역국으로 하는 나라는 50개국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네. 갈수록 점점 격차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나름대로 요거는 이제 무역 양을 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 볼 때는 이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과의 압박을 이런 1대1로 이런 걸 잘 엮어가지고 혹은 아시아 지역에서 잘 엮어서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교역의 규모와 빈번도를 가지고 나타낸 이게 독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네. 세계 3대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이에요. 네. 그러면 보게 되면 지금 아메리카 대륙 빨간색 그림이에요. 네. 빨간색 보게 되면 가운데 USA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심이 돼서 멕시코하고는 굉장히 강하죠. 네. 굵기도 하고 지금 가깝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중국 투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많은 국가에서 멕시코로 막 투자가 많이 몰리잖아요. 미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맞습니다. 멕시코에다가 예, 그게 바로 여기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3개 국가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가치 사슬이 움직이고 있다. 네. 유럽은 보면 34개 국가가 있는데 가장 핵심이 독일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독일 바로 앞에 네덜란드가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지금 반도체. ARM. 예. 그게 강하기 때문에 요 가운데 딱 들어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아시아에는 17개 국가가 이 핵심 가치 사슬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제일 가운데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인상적인 게요. 한국이 제일 가깝게 있다는 겁니다. 가깝게 있다는 거는 중국 시장의 이득도 많이 볼 수 있지만 리스크 요인도 그만큼 크다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좀 빠르게 그 예. 어떤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도 뭐 다른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의 어떤 설비 확장, 증설 이게 이제 우리가 직접적 수혜를 크게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또 타격을 입었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중국이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자금을 넣어서 경기 진작하고 하는 건 다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경험이 생겼으니까. 예, 너무 부작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만들어졌던 부작용의 여파로 예, 지금까지 수십 년째 계속 나오는 게 중국 경제 위기론이잖아요. 예, 예. 계속 거기 기업들은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상당히 크고 그때 2008년도에 끌어다 썼던 돈들 그리고 또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 알 수 없는 부채의 규모 그리고 해외에서의 자금 조달이 전부 3년 뭐 단기채 중심으로 롤오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바짝, 어떻게 보세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도 예,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지금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국내 경제로 보게 되면 가장 큰 게 역시 그 핵심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중국이 제조업 위주로 해가지고 엄청 해외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 우리 다 아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한 달 살아보기. 그 베스트셀러도 되고 다큐도 나오고 했잖아요.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결론도 나오기도 했었지요. 그렇게 중국이 수출을 잘 하다가 2008년이 딱 되니까 그때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져버렸죠. 네. 전 세계 상품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급속도로 안쪽으로 경제 정책의 중심지를 돌려가지고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부채 확산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굉장히 느슨하게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다 관련이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투자 회사 같은 거를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건설사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뭔가 지방 정부가 모든 게 부채로 갖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90%까지 초장기 저리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네. 이것이 이제 한 10여 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중국의 경제 문제는 어떤 수치상의 문제, 왜 소비가 빨리 회복이 안 되는 이 자체가 아니고요. 왜 소비가 빨리 회복이 안 될까요? 그렇다면 기본적 펀더멘털. 기본 펀디멘탈이 그 정도로 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모 선수라고 할까요? 많이 먹고 투입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 몸은 엄청나게 커져서 웬만한 국가가 공격하기 쉽지가 않은데 대신에 성인병에다가 행동이 불편해지고 이게 빨리 이제 스마트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반도체하고 첨단 산업인데 이게 지금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만해서 다이어트를 하러 이제 딱 중간에 무슨 수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딱 막혀 있는 상태니까 그게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하긴 계속해서 그 중국 경제 그 금리 인하도 그렇고 유동성도 공급을 하고 나름대로의 경기 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 PPI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최근에 이제 또 기대하는 게 이제 진짜 경기 성장을 위한 이제 금리 인하 또 최근에 하고 그런 어떤 조치가 곧 나오지 않겠냐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나와도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될 게 아니지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금리 인하한다고 지금 중국의 그 수많은 시민들이 은행에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난 은행의 저축예금 그걸 금리 인하한다고 찾을 중국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불안해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가장 큰 요인은 저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관계 호전이 돼야 되고요. 미국과 예, 국제관계 호전이 돼서 전체 이제 안정성을 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신호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두 개 다 지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연초에 중국이 정책 조합 폴리시 믹스를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블링컨 장관이 방중을 하는 그 상황, 그거를 이제 내심 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예.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경제적 그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 네, 위험 요소들이. 네, 그러니까 네. 서로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예. 나름대로 서로 어느 선에서는 이제 타협을 하고 주고받고 뭐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없이 앞으로 지내겠다, 이제 이런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그게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디커플링이 아니다. 디커플링을 하게 되면 미국의 파국이 올 수 있다. 옐런 재무장관이 뭐 바로 어제도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자꾸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속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쥐약하듯이 이 상품 또 서비스 교류 교역 뭐 이것이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측면에서는 미국 역시도 뭐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한국은 무엇이냐는 그러니까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둘 사이는 싸우다가도 또 화해하고 뭐 이거는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되는데 예. 우리가 참 이거 애매해요. 예, 아까 이제 유럽 말씀하셨듯이 그 유럽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은 큰 나라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룰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항상 그렇게 해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국은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식의 어떤 이 통상 전략과 국제 상황 판단하는 이 룰이 필요하다. 물론 그 중간에는 우리의 국익이지요. 뭐 명분과 이것에 가장 앞서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이제 중국 방문이 이번 주말로 이제 최종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것도 직전에 보니까는 또 여러 거물들이 또 많이 방중을 해요. 또 뉴질랜드도 뭐 지금 외무장관이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러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모종의 뭔가 서로 일정 부분의 그 타협안이 왔다 갔다 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말이죠. 네. 있는데 완전한 해빙은 되지 않더라도 일부 상당히 불확실했던 부분은 이번에 좀 해소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기업들이 포지셔닝이, 한국 포지셔닝이 상당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여러 산업들 중국의 어떤 추격 여기에서 좀 보호를 받는다 이 예. 개념이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이 이 복잡한 이 움직임 속에서 특정한 국가에 쏙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은 상당히 자제를 했다고 보입니다. 네. 우리 대기업들, 중국의 핵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기업들 그 총수들, 뭐 같은 삼성, 경우도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겠죠. 예,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쪽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호의적인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양국 관계에서도 미중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의 국익이다. 그렇죠. 예, 한국의 국익 중에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건 또 경제적 국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경제적 국익이 뭔가 되게 복잡합니다. 물론 미국은 우리 뭐 시장이기도 하지만 공급망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은 인풋이에요. 네. 원초적인 기술이 미국에서 오니까는. 그렇죠. 반도체가 됐든 예. 중국은 우리가 아웃풋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중간에 좋은 위치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난처한 입장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풋과 아웃풋 이제 이 부분을 적절히 잘 조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